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이인하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오셨나요? 아까부터 하나도 안 보이네요. 네. 여러분은 명탐정 셜록 홈즈를 잘 아실 겁니다. 셜록 홈즈가 명탐정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셜록 홈즈는 다른 경찰이나 탐정에 간과할 수 있는 범인이 남긴 미세한 자취나 흔적을 놓치지 않고 이 흔적을 이용해서 범인을 특정하고 사건 당시의 상황을 추측하는 능력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이처럼 모든 추리소설과 탐정물에서 범인은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그러면 추리소설이나 탐정 영화에서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매 순간 어느 장소에서 하는 행위는 흔적을 남깁니다. 그것은 컴퓨터나 인터넷상에 있는 디지털 흔적일 수도 있고 현실 세계의 사물이나 사람들과 상호작용한 아날로그적인 흔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한 모든 경험과 행동의 흔적은 그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의 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뇌에 있는 뇌세포를 신경세포 혹은 뉴런이라고 부르는데요. 뉴런은 외부 세계로부터 다양한 자극을 받고 다른 뉴런으로부터 정보를 받기도 하고 자신이 처리한 정보를 다른 뉴런에게 전달하는 활동을 끊임없이 합니다. 이 과정에서 뉴런들이 서로 대화를 할 때 자신들만의 언어 역할을 하는 것이 신경 전달 물질, 뉴로트랜스미터라고 부르는 화학 물질입니다. 이 A라는 뉴런이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면 B라는 뉴런은 그 신경 전달 물질에 꼭 맞는 수용체라는 단백질을 활용해서 신경 전달 물질을 붙잡고 해석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뉴런들과의 대화는 뉴런의 분자 수준의 물질적인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또한 어떤 경험을 하고 나면 뉴런에서 물질적인 흔적과 더불어 그 모양에도 구조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이처럼 뉴런이 경험한 것이 구조적이고 물질적인 흔적으로 남는 것을 우리는 기억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뇌인지 과학에서 이를 아직 완전한 기억의 형태가 되기 전의 흔적이라는 의미로 엔그램이라고 합니다. 제가 뇌의 세포 단위에서 기억의 흔적이 남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매우 많은 수의 뉴런들이 서로 연결돼서 마치 그물처럼 망을 이루어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망을 신경망이라고 부릅니다. 이 신경망의 뉴런들 간에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은 마치 우리가 해변의 모래사장에 나무 막대기로 그린 그림처럼 특정한 패턴의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마치 셜록 홈즈 소설에서 범인이 피해자와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반드시 특정 패턴의 흔적을 남기는 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신경망이 기록한 이 경험이라는 패턴의 흔적은 일정 기간은 지워지지 않지만 누군가 그 흔적을 마치 셜록 홈즈처럼 다시 알아봐 주지 않는다면 대부분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흔적의 패턴이 사라지기 전에 우리 뇌에서 잘 사라지지 않는 형태의 내구성이 있는 소위 기억의 형태로 전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경험의 흔적을 다시 방문해서 일련의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이를 뇌인지 과학에서는 응고화, 컨솔리데이션이라고 합니다. 바닷가의 해변을 거닐면서 발자국을 모래사장에 남겨보셨죠? 파도가 밀려오기 전까지는 그 발자국의 패턴이 어느 정도 그대로 여러분 행동의 흔적으로 남아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내가 어디를 따라서 걸었는지 알 수 있는 여러분만의 흔적입니다. 그러나 파도가 밀려오면 그 흔적은 허무하게 사라져버리죠. 뇌의 응고화는 이처럼 경험의 흔적이 너무 빨리 없어지지 않게 하는 일련의 정보 처리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세상에 나오자마자 나를 둘러싼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많은 자극을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반응으로 많은 행동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뇌가 세상과 나눈 상호작용은 신경망에 특정한 패턴을 그리면서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 흔적의 패턴 중에
응고화를 거쳐 우리 뇌에 기억으로 남게 되는 것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해석하는 열쇠가 되고 또 우리의 행동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줍니다. 즉 우리 뇌의 모든 경험은 흔적을 남기고 이 흔적은 기억이 되고 나의 미래의 행동을 좌우하는 과거와 미래의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무엇을 경험하는가는 나의 과거를 어떻게 아름다운 기억으로 채우는가 보다는 나의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할 것인가를 위해서 더 중요합니다. 즉 우리의 기억은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미래의 나를 위해 기억을 어떻게 가꿔야 할까요? 우리 뇌가 경험의 흔적을 기억으로 남기는 방식은 상당히 독특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뇌에는 은하계에 있는 별의 수만큼이나 많은 수많은 뉴런들, 약 1000억 개의 뉴런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기의 뇌에 있는 뉴런들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이상으로 사실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화 타잔이나 정글북에 나오는 밀림 속의 나무들을 연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영화에서 이처럼 빽빽히 나무와 덩쿨로 얽히고 설켜 있는 숲속을 지나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칼로 나뭇가지를 막 베가면서 매우 힘들게 앞으로 나가는 것을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아기 뇌에 빽빽하게 분포한 뉴런들의 연결이 만드는 마치 밀림과도 같은 신경망이라는 숲은 정보가 흐를 수 있는 길, 즉 맥락을 형성할 수 없게 만듭니다. 마치 밀림을 탐험가가 지나가면서 칼로 가지를 베서 길을 내어놓으면 뒷사람들은 그 길을 따라서 보다 쉽게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빽빽한 밀림과도 같은 아기의 신경망에서 정보가 원활하게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가지치기가 일어나야 합니다. 즉 뉴런들 간의 연결 중에 쓸모없는 연결은 가지치기가 돼서 소멸되는 것이 정보 처리에 훨씬 유리합니다. 그럼 우리 뇌는 어떤 가지를 쳐야 하는지 어떻게 할까요? 우리 뇌를 나무들이 빽빽히 덩쿨처럼 얽혀있는 숲에 비유한다면 우리 뇌의 발달은 정원사가 평생 동안 가지치기를 해나가면서 정원의 모양을 다듬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 속에는 평생을 쉬지 않고 일하는 수많은 정원사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원사들이 어떤 가지를 쳐낼 것인가 결정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상호작용이 필요합니다. 뇌는 세상을 해석하는 틀이기도 하고 또 그 틀을 바탕으로 해석된 세상에 어떤 행동,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결정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뇌의 정원의 모양에 맞춰서 여러분에게 벌어진 일을 해석하고 그 해석에 맞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한 행동은 세상 속에 작거나 큰 변화를 만들게 되고 그 변화는 여러분의 뇌에 다시 영향을 미쳐서 정원사가 조금 더 정원을 손질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뇌 속의 정원은 계속해서 조금씩 여러분의 경험에 의해 변화해 갑니다. 즉 세상에 가장 잘 적응해서 살아남기 위한 최적의 정원을 만들기 위해 뇌 속 정원사들은 쉬지 않고 일합니다. 우리 뇌의 정원사들이 처음 가지고 태어난 빽빽한 밀림과도 같은 정원을 멋지고 쓸모있는 정원으로 가꾸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사실 우리는 매번 상상을 합니다. 상상을 한다고도 말하고 때로는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상상 혹은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거창한 것일 수도 있지만 정말 사소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을 가기 전에 고등학생이라면 나는 어떤 대학을 가서 어떤 전공을 하고 그 대학을 나오면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거창한 일이 아니더라도 내일은 뭐 할까? 저녁을 먹으러 시장에 장을 보러 가면 뭘 사서 어떤 요리를 해서 누구랑 먹을까? 이따가 오후에 약속 장소에는 뭘 타고 어떻게 갈까? 등등 우리는 아직 벌어지지 않았으나 앞으로 나의 미래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뇌 속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을 가상으로 벌어지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능력이야말로 인류가 모든 생명체의 먹이사슬에서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한 능력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잠깐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경험하지 않은 것을 상상하거나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상은 우리의 경험이 남긴 뇌 속의 기억의 범위에서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시장에 가서 장을 봐보지 않은 사람 혹은 요리를 직접 해보지 않은 사람이 시장에 가서 무엇을 사서 어떤 요리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 어려운 매우 추상적인 시뮬레이션에 그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리를 아주 많이 해본 사람이 특정 재료가 눈앞에 보일 때 그 재료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요리를 상상하는 경우의 수는 사실 아마도 매번 몇 번 그 요리를 해보지 않은 분에 비해서 그 가지수가 훨씬 많을 것입니다. 즉 경험이 다양하고 풍부할수록 나의 미래에 벌어질 일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더욱 다양하고 구체적이고 풍부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경험이 우리 뇌 속에 만드는 신경망의 숲을 정원에 비유했는데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건과 자극, 그리고 그에 대한 우리의 모든 행동은 정원의 모양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험을 반영한 그 정원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채널을 일단 닫고 우리 뇌 속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칠 때, 즉 시뮬레이션 할 때 어떤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질지 결정하는 중요한 틀을 제공합니다. 즉 뇌 속 정원의 곳곳을 돌아다니며 우리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고 여러 가지 경우를 상상해 보는 것이죠.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정원 곳곳을 잘 돌아다닐 수 있게 정원이 구성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뇌는 이처럼 이미 경험한 기억들을 꺼내서 마치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 이 능력 덕분에 오늘 겪었던 일을 밤에 자기 전에 꺼내서 보면서 소위 자기성찰, self-reflection이라는 것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한테 그 말을 괜히 했나? 다음에는 그 사람한테 그런 말 하지 말아야지 라든지 이미 지나간 과거를 다시 소환해서 우리는 다른 시나리오들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의 경험이었던 것을 10개의 경험, 20개의 경험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가진 시뮬레이션의 힘입니다. 내가 같은 상황에서 매우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나에 대해서 은연중에 더 자신감을 갖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만의 시뮬레이션을 정교하게 해버릇하면 조금씩 다른 상황에 대한 뇌 속의 인지적 모델이 매우 정교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루에 겪은 일을 자기 성찰이나 메타인지, 시뮬레이션, 뭐라고 부르건 간에 돌아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그 하나의 경험에 그칠 것이고 그마저도 다시 꺼내보지 않음으로써 잊혀지겠죠. 즉 여러분의 인생, 생활의 흔적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만 미래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생명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미래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파도에 휩쓸려가는 모래 위의 흔적처럼 결국 사라지겠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흔적을 잘 활용해서 나만의 정원을 가꾸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야겠죠. 그럼 이렇게 중요한 신경망이라는 정원을 어떻게 가꿔야 할까요? 우리 모두는 앞으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도 하고 기대하고 상상하며 삽니다. 어떻게 하면 미래에 대한 계획과 시뮬레이션을 효과적으로 하고 의사결정을 잘 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다시 우리 뇌 속의 신경망 정원의 비유로 돌아와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뇌 속의 정원의 모양이 뚜렷하면 미래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가능하고 그만큼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도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자신이 경험한 독특한 일들은 모두 독특한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흔적은
자기 성찰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독특한 기억이 되고 정원사가 독특한 모양의 정원을 만드는 데 힌트가 됩니다. 많은 일을 겪으면서 정원이 점점 독특한 자기만의 모양으로 변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놀랍게도 세상에서 마주치는 사물, 사람, 사건 등이 나의 정원에 어울리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매우 쉬워집니다. 나의 정원이 열대우리 모양의 정원 모양이라면 그곳에 사막에나 있을 법한 바위는 어울리지 않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이처럼 내가 경험한 모든 것은 나의 정원을 꾸미는 데 쓰이고 그 정원이 독특한 맥락을 만들수록 세상에 대한 해석이 쉬워지고 가치 판단이 쉬워지고 무엇을 자신의 정원에 드릴 것인가에 대한 계획 혹은 시뮬레이션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강연을 끝맺으면서 애플이라는 기업을 만들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킨 CEO였던 스티브 잡스의 흔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2005년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식에서 축사를 하면서 Connecting the Dots, 점들의 연결이라는 유명한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점들은 곧 경험의 흔적을 의미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자신의 과거 흔적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이야기는 점들을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남들이 볼 때 매우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양부모 밑에서 자란 잡스는 17살이 되던 해에 대학에 가기는 했지만 6개월을 다녀보니까 비싼 등록금에 비해서 자신이 배우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학을 자퇴했다는 얘기 등을 솔직하게 하죠. 졸업식 축사를 하는 시점에 자신이 자퇴 결정을 할 때로 되돌아가 보니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 중에 하나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대학에서 흥미도 없는 수업을 더 이상 억지로 듣지 않아도 되게 되면서 자신의 흥미만을 쫓는 자신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고 결국 그 모든 경험이 애플이라는 기업을 탄생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절대 미래의 점들을 연결시킬 수 없다. 점들은 과거를 회상하면서만 연결될 수 있다라고 연설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의 흔적이 미래의 나를 어딘가 멋진 곳으로 이끌 것이라는 믿음과 용기를 갖고 자기 자신을 믿어야 한다고도 강조했죠. 스티브 잡스처럼 우리도 자신의 신경망이 경험을 통해 만든 맥락이라는 정원이 뚜렷하고 분명할수록 자신에게 흥미로운 것과 흥미롭지 않은 것,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가까이 해야 할 사람과 하지 말아야 할 사람 등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결정을 분명히 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흔적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반드시 미래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 보는 것에만 그친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과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모두 자신의 흔적에 대한 자기 성찰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남과 다른 자신만의 신경망의 숲을 평생 가꾸고 돌보면서 아름답게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